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서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에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광용 단편 껍빗단리 후반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이인국 박사는 해방이 되자 민족 반역자로 잡혀갔지만 수련 장교의 턱에 붙은 점을 수술해주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 다시 한번 이인국 박사의 세상이 된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미국이 득세한 세상에서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영어를 배우고 미국 대사관 사람과 친분을 갖고 다시 한번 이인국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번 다녀와서 본인의 의사라는 직업의 위상도 한껏 높이고 싶습니다. 이제 이인국 박사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인국 박사에게는 본인 이외에 다른 가치는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주도 임진각을 둘러보며 소설 껍빗단리를 들어보실까요?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퇴연하였지만 번지르르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숙과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헝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대로 이인국 박사는 꺼려지는 짓불을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3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 말에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와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인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새로야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주와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 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힘을 안 넣으면 어쩌려고.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아,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소학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짹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하였다.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난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조각면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하나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에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멍추같이. 그는 신문을 포기하여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종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가래침을 내뱉었다. 독도루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콧마개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했을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담.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촉호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날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하였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는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뇌까렸다.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쭉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야본스키.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떼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2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다. 감방 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맨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가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곰곰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립한국에 법이고 멋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행위,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인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후 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실오라기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얽어 휘몰아오곤 했다. 가슴이 찌릿했다. 밖에 새겨하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과계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는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저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로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똑또우루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있는 엷은 전등 불빛이 쇠창살을 거쳐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 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짓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젖어있다. 설상가 보다.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교화 소원을 고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봐요.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년의 궁둥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야, 이질.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뭐? 정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 쌌소, 피똥을. 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 이거 전염병이요, 전염병. 뭐? 전염병? 그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1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수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소? 엥?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 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같이만 느껴졌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안 일이다.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회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사구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 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그은히 주기를 띤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속은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탠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동경 경흥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 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의관 3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전단 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다. 수술대에 누운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재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꺼피단 리 스바시보 고맙소.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오첸 하라쇼. 아주 참으로 좋소.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며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면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독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탠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파시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꾀죄죄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탠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소, 독도우르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탠코프의 얼굴에 겨르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 되어가는 일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도르리. 하하하하. 스탠코프는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에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 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이 빼곡히 차 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장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잿더리도 세월에 때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따은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의 일본만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잣도이즈 아카토식으로.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쉬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졌다는 브라운 씨는 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워트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목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 날 휴전선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이번에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짙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져 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떼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위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트일 듯이 박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